이번 강의는 수급권자의 선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그리고 재산가액의 소득 환산액의 합입니다. 우선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그리고 여타 공적 이전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소득 평가액은 뒤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원천의 소득의 단순 합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소득액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득 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상으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들이 누리게 되는 주택 서비스를 노인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귀속 임대료 혹은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정액의 기본 공제와 정률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 정액 기본 공제가 우선 적용되는데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이 우선 차감됩니다. 예컨대 2022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월 103만 원입니다. 자신의 근로소득이 월 153만 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산입되는 근로소득은 153만 원에서 10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개인 근로소득이 근로소득 공제액보다 작다면 근로소득은 0원이 됩니다. 예컨대 2022년 근로소득이 80만 원인 경우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은 0원입니다. 기본 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3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월 153만 원인 경우의 예로 돌아가면 기본 공제가 적용된 근로소득은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30%의 추가 공제, 즉 15만 원을 제하고 나면 근로소득 중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35만 원이 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에 이를 합산합니다. 셋째,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정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2년의 경우 이자소득 공제액은 월 4만 원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노인가구의 근로유인과 저축유인을 저하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법은 근로유인과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은 약간 더 복잡합니다.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 가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재산 가액을 결정하려면 자산 가치 평가에 어떤 자산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된 자산의 금전적 가치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선 재산 가액 산정 시 고려되는 자산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자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금융자산을 모두 포괄합니다. 일반 재산은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과 전세금,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내구재, 그리고 어업권, 회원권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평가 대상 재산의 범위에 기초연금 도입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자산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 자산을 증여했거나 이를 처분해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한 재산이 소비되었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재산의 가치평가에는 시가표준액이 활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재산세 산정을 위해 이용되는 자산의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 가액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액, 즉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2년 기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례시는 거주자에게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각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중소도시 거주자에게는 8,500만 원, 각 도의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이처럼 복잡한 방식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자 투명성을 저해하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고령자들에게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소비 능력만을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재산에 대한 공제액에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고령 거주자의 이동성에 분명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만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즉 재산에 대한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공제됩니다. 2022년 기준 이러한 공제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공제 후 일반 재산과 공제 후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뒤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골프, 승마, 콘도 등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의 평가액을 더하면 재산가액이 얻어집니다. 이 재산가액은 개인의 순자산을 포착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재산가액은 저량이고 소득평가액은 유량이기 때문에 이 둘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소득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재산가액과 소득평가액을 올바르게 합산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액을 유량, 즉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가액의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환산율은 시장 이자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매년 공시합니다. 2022년 기준 소득 환산율은 연 4%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모든 노인 가구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나면 노인 가구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인 가구 간 소득 인정액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가구원 수가 가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을 단독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혼인한 경우엔 부부가구라고 부르는데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는 단독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액은 가구 형태별로 산정됩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정부는 부부가구의 선정 기준액이 항상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의
1.6배가 되도록 해서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과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이 동일한 생활 수준을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2022년의 경우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소득 인정액 180만 원인데 우리는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이 소득 인정액 288만 8천 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도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한 명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20%를 부부 각각에게 감액을 합니다. 이를테면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이라면 부부 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까지 기초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영연금의 경우 연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영연금 가입자였다 하더라도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의 중요한 사항은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입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근방에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권 존재 여부에 따라 가구 소득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조금 못 미친 가구가 기초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약간 초과해서 수급권을 얻지 못한 가구보다 결국 가구 소득이 더 많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소득 이전에 따른 총소득의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 간의 차액만큼 감액됩니다. 결국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액은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이제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선정과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기초연금 재정 및 수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